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고 국제고 편입니다. 수도권에 14개의 외고와 지방에 13개의 외고가 있습니다. 국제고는 총 8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 외고 대입 입결이 예전만 같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입결이 좋아지는 곳도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는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구와 독서로 미래를 여는 교육 전문가 한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인재 스토리맵 전문가 조재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만화는 외고에 간 새순이가 놓치고 있는 이것은인데요. 학교 수업에서 만난 학생이 이야기를 만화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점심시간 교실, 아이들이 335 모여 토론,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습, 동아리 홍보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영어 디베이트 대회 나갈래? 끝나고 모의 이후엔 준비까지 하자. 벌써 숨이 막혀. 세순아, 내일까지 준비해와. 응, 좋아. 기숙사방, 새순이는 침대에 쓰러져 휴대폰도 못 잡은 잠이 들고 있다. 내일 아침 7시 영어 발표 준비 모임. 나 이대로 기절해도 되겠지. 다음 날 아침, 새순이 교실 문을 열자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온다. 아, 할 일이 끝이 없구나. 새순이는 중등 시기 영어 과목에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고를 선택했는데 막상 고등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공동체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이라면 팀 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학업에 있어서 기본이 또 되어 있지 않다면 활동에 또 시간을 하다 보니까 성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기 주도성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먼저 외고 국제고 편제표를 분석해 보면서 일반고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외고와 국제고의 편제상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원 외고입니다. 외고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고라고 할 수 있죠. 예, 자연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의 학력 편차로 인해서 외고의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대학에서도 여전히 인정하는 최고의 외고이죠. 예, 한 소장님이 교육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원 아카데미, 즉 탐구 중심 활동의 경우 선배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점에서 대원외고가 종합전형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그 탐구의 기준이 명확해서 교과 세특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다른 학교와는 보입니다. 여기에 원서 강독이라든지 영어 디베이트 수업, 또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활동에 특화된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입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서울대 입학생 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 지표로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수시에서도 3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시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명대에 육박하는 대단히 훌륭한 학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수치인데요.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정 교과입니다. 영어와 외국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하면 학교 지정이 참 많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1학년에 공통 영어에 더하여 심화 영어가 지정되어 있고요. 2학년에는 영어 1, 2 대신에 심화 영어 1, 2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문학과 윤리 문제 탐구가 2학년에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이 2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것도 일반과는 좀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2외국어는 전공에 따라서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과로 나뉘어집니다. 2학년 1학기와 2학기 선택 과목입니다. 먼저 기준학점과 운영학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기준학점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점으로 은미치와 특정 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과는 4학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학점 또는 편성학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교 자율에 맞추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학점의 결정 기준은 뭔가요? 네, 물론 이 운영학점의 결정 기준이 대단히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이 학점이라는 것 자체가 수업 시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 내용이 당연히 어렵다면 당연히 학점을 좀 늘리고요. 내용이 쉽다면 학점을 줄여서 당연히 운영하는 것이 맞을 방법일 것입니다. 대학 평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심화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 3학점으로 배우는 것과 4학점으로 배우는 것, 당연히 내용도 어려운데 너무 학점이 낮으면 과연 정확하게 교육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따가 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총 수강 학점의 감소로 일부 학교의 경우 수강 가능한 과목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학점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학업 역량이 좋은 학교는 공동교과의 학점을 3학점으로 낮추고 2, 3학년의 선택교과를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칸막이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2학년 1학기에 사회교과에서 세 과목 중에 택 2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이해가 2학점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미시경제학 탐구가 2학점인 것은 약간 특이합니다. 예,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학교에서 편제상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세 교과 중에서 두 개의 선택 기준은 뭘까요?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진로와 연계해서 추천 과목이나 핵심 권장 또는 권장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학년 2학기의 세 과목 중에 두 가지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제 경영 쪽으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진로와 관계해서 미시경제 탐구와 그다음에 거시경제 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결국은 이 진로 역량이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교과 선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3학년 1학기 선택입니다. 네 과목 중에 지금 택 1인데요. 예, 만약 경제 쪽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경제 수학을 수강하기보다는 미적분 2를 선택해야 진로 역량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편제표와 학생의 선택을 비교하기 때문에 미적2가 개설되어 있지만 수강하지 않고 경제 수학을 선택하게 되면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했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생각보다 대학에서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탐구를 내가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교과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꼭 학생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3학년 1학기 선택입니다. 먼저 과학교과의 선택인데요. 네, 이런 경우 과목의 내용과 특성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일단 융합과학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제목은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융합 탐구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이 과학의 일반 교과인 물리학이라든가 화학 이런 교과를 들은 이후에 탐구를 위해서 듣는 과목이 바로 이 융합과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반 과학 과목들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과 선택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또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영어와 사회교과 중에 택 2인데요.
과목 내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2학점이 좀 적지는 않을까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편제나 이런 데서 좋은 역량이 드러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들의 역량도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2학점으로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일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어려운 과목들을 2학점으로 배열을 한다라면 과연 이 교과가 제대로 교육이 되었을까라는 걸 분명히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지정 과목과 선택 과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 원장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셔야 될 것이 학생들이 사실은 교과 선택을 할 때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에서 내가 뭘 배운다라는 걸 잘 못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 교과와 선택 교과, 물론 여기 은미체는 빠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보게 되면 학업 부담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득하실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장님들께서 학원의 커리큘럼을 잡으시거나 상담하실 때 선행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되겠네요. 네. 경기 외고는 지금 영어과에 한해서 IB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외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IB 과정으로 창의 융합 프로젝트 및 학술제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실려 있지 않은데 일부만 그 IB 과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창의 융합 프로젝트 및 학술제는 메인 교과를 중심으로 그 교과 연계 프로젝트, 즉 탐구 활동을 하고 발표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발표에 대한 평가를 기록합니다. 예, 특히 발표 후에는 프로젝트 최종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개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 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졸업 전까지 책 100권 읽기를 실천한다거나 월 2회 독서 토론 활동을 한다거나 별해는 글 읽는 밤이라는 독서 캠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문해력 신장을 위해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비문학 및 문학 자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지성특강이라고 해서 주제를 미리 공지하고 사전 탐구 활동을 하게 하고 특강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삶과 학업에 적용하는 그런 활동을 시행해서 그 최종 지성 특강 소감물을 제출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 중에서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예, 다음은 입결입니다. 예, 물론 이 대원외고와 비교했을 때는 뭐 입결이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꾸준히 입학생을 내고 있고요. 일반 학교와 비교한다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결과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영어과에서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선택하는 영일과입니다. 네, 경기외고의 특징은 2학년 과학교과 4개 중에서 1개를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대원외고에서는 사실 과학 선택이 없었는데요. 이 경기외고에서는 이 과학 선택이 필수이다 라는 것도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제2외국어는 2학년 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미적분2가 3학년 2학기에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대학에서는 볼 수가 없겠네요. 3학년 2학기면.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실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네. 교과 선택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에서 봤을 땐 이 학생이 미적분2를 듣지 않았다라고 보기가 되겠죠. 네, 다음은 1호과입니다. 영어과보다 확실히 영어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학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필수고요. 제2외국어는 1학년 때부터 편제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0일과와 1호과의 좀 차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그 편제표인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은 일단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학교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편제표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 칸막이 안에서 몇 개 교과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운영 학점까지 적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교과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에서 시작해서 2학년 2학기까지 1학기 땐 일반 교과 2학기 때는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 교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때에도 가능하면 위기에 맞춰서 물리학을 들었다면 물리학과 관련된 교과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영어과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자소서, 에세이, 영어 면접으로 두 개 반 50명을 국제반 IB 과정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IB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IB 과정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평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외 대학에 진학할 때 당연히 유리합니다. 자, 과목 수준에 따라서 사실 HL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L이 있는데요. HL은 뭐 보시는 것처럼 하이 레벨, 그래서 심화 수준이 있고요. SL은 당연히 스탠다드 레벨로 표준 수준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HL의 선택은 학생 본인의 대학 진로의 학과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자연계열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연계열에 관련된 과목들을 HL 레벨로, 반면에 인문계로 간다 그러면 인문계로 관련된 과목들은 HL로, 반대의 과목, 자연계의 과목들은 SL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 한국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세계사는 하이 레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경영 경제 계열의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문학, 수학, 영어를 하이 레벨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외고와 국제교의 특징을 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네, 외고의 경우에는 영어와 제2외국어의 시수가 높기 때문에 영어에 흥미가 없거나 싫어할 경우, 즉 언어에 대해서 흥미가 없거나 싫어할 경우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의 경우라면 어문 쪽으로 진학할 때 강한 이점이 있다 할 수가 있고요. 국제고는 국제 이해, 글로벌 리더 양성이 목적인 그러한 학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2외국어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영어 중심의 국제 이슈, 경제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잘하지만 어학에는 관심이 좀 적은 학생, 뭐 국제나 경제, 외교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그 다음에 입학할 때부터 좀 일정한 내신을 유지할 수 있는, 좀 내신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국제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화 프로젝트 그 과제 연구가 있고요. 확실히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국제 교류 활동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최근 외고 입결이 전반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서울대학교군 이 학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편제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적 1, 2를 2학년 2학기에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확실히 국제 과목들이 많이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학년과 3학년에는 과학교과의 선택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자연계열 친구들이 과연 국제고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만약에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인원 때문에 조금 고민은 그렇죠. 하겠지만 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대학들은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 핵심 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가능성 있는 건 소인수 과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절대평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의 성적 떨어짐 현상보다는 오히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받을 불이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운영학점입니다.
자, 심화 영어 1과 영어 비판적 사고와 논증은 5학점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예. 어려운 과목은 확실히 가르친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겠지만 분명히 과목 내용이 어렵다라면 그 학점 배열까지도 어느 정도 대학들이 판단을 해서 이 학교가 대단히 어려운 과목인데 너무 학점 배열이 적다라면 오히려 역량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 시에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행평가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자꾸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기초교과의 수행 비율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와 구분이 되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네, 대원외고의 경우 수행평가 비율이 70%입니다. 예, 경기외고의 경우는 어떤가요? 경기외고는 공통국어, 공통수학의 경우는 수행평가 비율이 60%이고요. 공통영어의 비율이, 공통영어의 수행평가 비율은 70%로 일반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비율이 높은 데에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고죠. 고양 국제고인데요. 국제고도 수행평가의 비율이 60%로 일반적인 그 일반고에 비해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러한 특목고들은 이 대학의 전형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이 분명 외고나 국제고의 내용이 되겠지만 원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두시면 일반고 아이들에게 탐구를 제안하실 때 이걸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지금 이 내용들을 잘 들어두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외고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일반고 학생들의 수행과 추가 탐구에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정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수행평가 간에도 연결성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먼저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보시면 이후에 비판적 탐구를 진행한 이후 그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순서만 지켜도 세특의 내용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실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정형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고요. 자, 국어 수행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리적 논증 등 역량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네, 논증하는 글쓰기에서 평가 요소를 보면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즉, 토론의 주제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는 지점인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했는지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쟁점을 파악해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찬성과 반대 어떤 쪽으로 글을 작성할 것인지를 우선 정했다면 나의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의견과 반대 입장이 어떠한 또 근거를 들어서 주장할지를 또 생각해서 반박할 근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이를 내용으로 해서 이제 글을 작성할 때 논리를 연역법으로 풀어낼지, 귀납법으로 풀어낼지, 이렇게 연역법과 귀납법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론에 대비해서 논리적 허점이나 반박 가능성을 자신의 그 허점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특히 학생들이 이 토론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싸워서 이긴다라는 네. 이 전투력이 상당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세특에 기록될 때에도
얼마나 이 논거가 정확했는지, 근거는 정확했는지와 더불어서 결국은 이 토론을 통해서 이 학생이 객관적인 시각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기록될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이 정확하게 좋아졌는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실은 공동체 역량까지도 네, 드러날 수 그렇죠. 있겠죠. 특히 서울대학교에서는 분명히 집단 토론 면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사실 뭐 이러한 부분이 꼭 학원에 나와서 단기간 대입해 준비해서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이러한 활동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시기를 꼭 원장님들께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경기 외고인데요. 마찬가지로 심화 주제 원서 읽고 요약문 작성합니다. 요약문을 작성하고 나서 찬반 토론으로 또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외고에 서울대 합격생이 많은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외고 공통 국어입니다. 조금 화면이 빨리 넘어갔는데요. 예, 평가 기준을 보시면 관점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수행평가는 현대소설을 감상하는 그 심리적 감성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인데요. 소설 작품을 읽고 교훈적, 인식적 기능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글을 작성해야 하는데, 자, 이를 위해서도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쓰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형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찾거나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감상을 글로 작성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수행을 한 후에 학교에 따라서는 발표하는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발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앞에 대원외고의 경우였죠. 그 토론하는 수업으로 이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또 다른 나와 반대되는 그 학생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박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내가 얼마큼 또 수용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또 내 생각이 바뀌게 된 부분을 자기 평가서에 쓴다면 의사소통 역량으로 평가받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대화 발표 구술평가는 논쟁적인 사회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수행입니다. 앞에서 대원외고 수행에서 말씀드린 대로 논제에서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근거를 찾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할 반대 진영의 근거가 될 그러한 내용들도 사전에 조사해서 발표할 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반박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때 토론을 할 때의 어떤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그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토론의 경우에 학교에 따라서는 동료 평가서를 작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발표하는 내용 안에서 그 내용만 뿐만 아니라 그 발표 태도나 이런 것들도 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자기 평가서는 사실 많이 이제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동료 평가서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이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때 단순히 뭐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장, 부반장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꾸준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된다라면 사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그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친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앞과는 다르게 이제 수행평가가 서로 이제 별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제를 우리가 잘 정한다라면 첫 번째 수행과 두 번째 수행도 역시 그렇죠. 연결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보다 우리가 이 교과 참여도 그래서 사실 아까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이 대학 입사관들은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학생의 지적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학생이 이 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렇죠. 과정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교과 참여도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해서 당연히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연계해서 뭔가 탐구를 하고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내용들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도 이 수행평가 먼저 분석을 하셔서 도와주신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이제 고양 국제고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없네요. 예, 학생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필평가가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점수의 격차를 더 둘 수도 있기 때문에요. 또 수행평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수행평가를 보시면 탐구 기반 원서 읽기 프로젝트가 과정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형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이 보시면 탐구 독서 일지, 그다음에 에세이, 탐구 토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료가 될 만한 원서들을 읽고 독서 일지를 일정한 날까지 계속 누적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게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원서를 근거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를 작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 기반 원서 읽기 프로젝트 과정을 세분화해서 이제 각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형으로 다 쪼개어 놓은 거죠.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엄청나게 네.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항상 학교에서도 고민인 게 수행평가 비율을 늘렸을 때 그 업무 부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지금 펼쳐 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수행을 첫 번째 탐구 기반 원서 읽기와 그 다음에 사회 이슈 심화 토론 이렇게 두 개의 수행인데 앞에서 이제 첫 번째 탐구 기반 원서 읽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와 좀 연계되게끔 사회 이슈 심화 토론의 주제도 정한다고 그러면 교과 연계 이러한 그 자신의 관심에 있어서 어떤 그 하나의 맵이 보일 수 있는 매핑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을 할 겁니다. 특히 이 수행평가에 대한 이 자료를 보실 때 원장님들께서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역량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뭐 요즘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본인의 세특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뭐 틀을 잡아와라 라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러한 부분에 있는 이 키워드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뭐 성찰이라든가 조사 분석 이러한 단어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교과 성취 기준에 일단 부합하면서 당연히 교과 참여도가 보이면서도 이 학생이 분명히 드러나는 역량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고양국제고의 경우 수행평가의 비율이 한 60%, 문학 주제 탐구 프로젝트, 그 다음에 탐구 협력 프로젝트가 있고요. 문학 주제 탐구 프로젝트의 심화 에세이가 이제 추가 탐구로 진행될 수 있고요. 의문론과 형태론 탐구, 뭐 이 세 가지의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학 주제 탐구 프로젝트의 탐구 협력과 문학 주제 탐구 프로젝트 심화에서 경우에는 이 논술형 평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탐구 자체는 논술형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는 뭐 형성평가일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 같이 자,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키워드 중심으로 역량이 드러나는 과정형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사실은 이 대학의 평가 방식에 맞춰서 예전부터 계속 발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한다면 세특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우선 문학 주제 탐구 프로젝트 탐구 협력 평가는 모두 뭔가의 협력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추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2028 대입부터 이 서울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 면접을 입시에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경희대에서는 특히 이 공동체 역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이 학생의 활동이 모둠 활동이 있는지 개인 활동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카운팅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모둠과 함께 탐구 주제를 정하고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아서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는 수행으로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둠 활동을 할 경우에 자기평가서와 동료평가서를 통해서 팀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팀원들의 역할, 팀 활동에서 느낀 점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교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제출해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모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둠 활동이 아닌 것처럼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가능하다면 이 동료 평가서 같은 경우는 1, 2학년에 걸쳐서 동일한 학생에 대해서 서로 꾸준히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기록될 수 있다라면 분명히 학생들 스스로도 발전될 것이고 기록 내용까지도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활동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 중에서 심화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와 연결하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추가 탐구 자체가 수행평가 내용이 되고 있죠. 네네.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생이 스스로 추가 탐구 계획을 세워서 추가 탐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반해서 국제고 이렇게 외고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 역량 평가에서 탐구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특목고를 가고자 할 때 학생들이 가장 겁내하는 건 결국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떨까라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학교들에 있어서 장점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 선배들이 쌓아놓은 뭐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시에 이 선생님들도 당연히 탐구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르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아닌 내용을 가지고 탐구한다면 선생님들이 바로 잡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도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면서 한다면 분명히 뭐 일반고하고는 구별이 되는 세특 내용을 보여줄 것이고요. 뭐 당연히 여기에 학업 역량은 뭐 단순히 점수로 판단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에서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박정환 소장님이 그간의 이 노하우를 담으셔서 정리해 주신 학습 플랜입니다. 이 편제표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어교과에서는 초등 시기부터 글쓰기, 독서, 토론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 시기의 그 수행평가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그렇죠. 뭐 쓰기 충분히 역량 그렇죠. 사실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뭐 제출만 정확하게 한다라면 좋은 점수를 주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 자체가 깐깐해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대단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사담이지만 제가 요즘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과거나 영재고를 쓰는 학생들의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 글쓰기 능력이 너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정도로 사실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기에 이 글을 자꾸 써본다라는 거, 그 글이 좋으냐 나쁘냐보다는 아예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글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이 초등학교에 충분히 좀 이루어진다라면 뭐 이 학생이 꼭 외고가 아니더라도 일반고에 가서도 충분히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뭐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떤 설계가 필요하고 어떤 구조가 필요한 것처럼 글쓰기에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초등 시기부터 조금 이렇게 훈련을 쌓아야 지금 고등 시기에 모든 수행 평가가 쓰기와 말하기와 토론하기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에 큰 기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글쓰기, 독서, 토론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독서에서 초등 고학년부터는 그 비문학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 해서 주제문을 찾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찾고 그다음에 글의 구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가 되면 좀 모의고사를 접해 보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문해력이라든지 어휘력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서 단계를 자신의 수준에 맞게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들에 있어서의 국어 영역에 대한 성적이 사실 문과 계열의 학생들보다 자연 계열의 학생들이 더 좋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문학에 있다. 비문학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질문,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 과학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자연계 친구들은 제 네. 신문 안 보고 그냥 답을 풀더라. 그게 맞는 거냐? 당연히 내용을 알면 그렇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자꾸 읽어보면 그 부분에서 특히 제가 이제 과학을 계속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친구들이 과학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과학 내용을 모르기보다 문장 자체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과학은 문장 자체가 대단히 길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수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원장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분명히 준비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수학과 영어도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선행이란 부분이 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적을 잘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대단히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그 성적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면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멘탈을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선행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국어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접하듯이 수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외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수학에 대한 뭐 중요성은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중학교 2학년 때다. 그래서 이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선행과 적어도 우리가 아까 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 어쨌든 만약에 경영 경제 쪽으로 간다라면 미적분 2가 2학년 2학기에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것까지의 선행이 시작은 되어야 된다. 마무리는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시작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계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위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봤을 때 이해도와 일부분만 배웠을 때 이해도가 다르다는 건 뭐 원장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전체적인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 어떤 단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끝내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특히 중학생들은 뭐 계속 수업을 해보시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 당장 배우는 점수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전체적인 한번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웠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끝까지는 일단 경험은 해보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본인들이 특히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영어, 영어 네. 부분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어휘 뭐 이 영어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구분되는 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뭐 이건 영어 원장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어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좀 접하게 해주는 거.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친구들은 1학년 때 성적이 특히 1학기 때 성적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기본적으로 중학교에 있어서의 문제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뭐 중학교는 당연히 뭐 수능이란 체제가 없고 기준이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너무 쉽게, 어떤 학교는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냥 쉬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본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오면 수능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 난이도가 빡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경험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이 선행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고3 모의고사 뭐 1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다. 90점을 넘길 수 있다라면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교과는 당연히 5등급제가 됐지만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변별력이라는 차원에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놓치고 그렇다면 최저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영어는 가능하면 최소 2등급은 받을 수 있는 일부 대학교는 사실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하지 않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는 점수차가 상당히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등급은 받을 수 있을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한다.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떨어지는 순간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고 전체적인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이 영어만큼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아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야지만 전반적인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일단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준다는 입장에서 중학교 2학년 때는 고3 모의고사 10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이 외고나 국제고에 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제 PDF로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저 성취도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원외고는 한 학년이 250명 정도이므로 0.4%는 한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수준 분포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1, 2학년에 걸쳐서 한번 성적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보실 것이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실 텐데요. 표준 편차가 4에서 6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또는 이제 특정 외고, 뭐 대원 외고는 당연히 외고 중에서도 최고층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4에서 6 사이, 뭐 조금 9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4에서 6 사이가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놀라운 건 A가 60에서 80%까지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90점을 넘겨도 기본적으로 일단 3등급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특히 평균을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등급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런 게 편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D나 E일 겁니다. 자, D나 E가 없네요. 거의 D나 E가 제로에 1학기 때는 거의 제로고요. 2학기 때로 가면 이제 한 명, 아까 말씀하셨던 0.4%인데 이게 한 명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학생이 또 뭐 사전에 관두고 나가는 학생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2학년 때까지 가는지 그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2년, 아까 보신 게 24년도에 1학년의 성적을 보신 거고요. 이제 25학년에 2학년의 성적을 보시면 아까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일반고에서 이걸 한번 추적해 보시면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가 끝났을 때 한 10% 이상의 학생들이 나 이제 정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신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시니까 어떻죠? 아직도 여전히 거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1학기에는 한 5명 정도, 2학기에는 한 10명 정도가 뭐 D 정도를 받고는 있지만요. 예, 물론 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낮을 것인가? 뭐 그렇게 보이지는 당연히 않는 부분이 있죠. 다만 뭐 이제 정시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C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버텨내는가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부분이 되겠죠. 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 간의 어떤 유대감도 되게 좋고, 이를 통해서 상대 그 등급이 낮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멘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이렇게 역량이 좋은 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뭐 등급을 받아보면 진짜 아이들이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라면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많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꼭 알고 갈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외고 국제고에 가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 뭐 이 표는 저번에 보신 것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 시기에 필요한 거, 중등 시기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편제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교과, 외고나 국제고는 분명히 이 영어 교과의 중요성, 이게 전체적인 성적을 결국은 결정하게 됩니다. 네, 물론 거기에 수학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대단히 중요하긴 하다. 그래서 이 영어와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선행이 이루어지고 갔을 때 버텨낼 수 있고, 자, 혹여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더라도 원점수만 잘 지켜진다면 등급 점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5등급제는 9등급제보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동시에 이제 최저라는 부분이 더 강화가 되면 오히려 뭐 수능을 잘 봄으로써 뭐 이렇게 굳이 정시로 안 가더라도 수시에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게 종합전형에서 훨씬 더 어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이죠. 예, 특히 이제 그 최근 피셜에 의하면 어쨌든 대학들이 이 정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히 이제 건국대 라인 쪽에서 정시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뭐 충성도도 네. 대단히 떨어지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 40% 제한제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시가 줄어들고 수시가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만약 수시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종합전형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이러한 역량이 좋은 학교에 갔던 친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분명히 보셨듯이 이미 이러한 학교들이 수행평가 자체를 대학의 평가 방식에 맞춰서 과정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들이 이러한 외고나 특목고들의 수행평가를 분석하고 계시고 그럴 때 일반고에 간 학생들이 이 추가 탐구나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한다라면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면 충분히 전체 성적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필고사는 너무나 잘 봤지만 수행에서 점수가 깎이면 결국은 그것도 성적을 깎아먹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원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어, 그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경우에 기숙사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학생의 어떤 특성도 조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독립적인 성격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생활 관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사회성이 조금 좋아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어떤 회복 탄력성을 찾는 이러한 학생들이라면
외고나 국제고 기숙사 학교에 되게 적합한 학생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도 학생의 특성을 조금 생각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영어를 좋아한다면 언어에 대한 흥미가 많다면 외고나 국제고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원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라면 사실은 만약에 이 학생이 자기주도성이 떨어진다. 단순히 중학교 때 학업 역량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를 권하시되 일반고에 가서도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를 제안해 주신다면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수긍이 가실 거고요. 오히려 원장님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외고 국제고를 저희들이 분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외고 국제고를 보내기 위함이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그 편제라든지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고 일반고에 가더라도 그 수행평가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과가 좋은 학교의 그 수행평가의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성과가 좋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용해서 일반고를 가더라도 그거를 수행평가로 또는 탐구로 이렇게 풀어내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요즘에는 교과전형에 있어서도 세특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입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과거와 영재고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